히토류가 매일매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 히토류가 중국 네. 때문에 계속 그 뉴스에 오르고 있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뭐 다행인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가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셨다시피 히토류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네. 히토류 뭐 이게 17개 원소인데 뭐 정말 희귀한 이 이름을 한자를 보시면 정말 이게 희귀한 흙의 무리, 그러니까 지구상 희귀한 자원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히토리 수출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25일 날요. 그러니까 뭐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서 뭐 양국 간에 115% 인하를 했고 또 중국도 이제 미국 기업 28개, 그러니까 이중 용도를 물자를 하고 있는 수출 통제 기업들도 그것도 다 중단을 했는데 히토리만 안 풀었거든요. 네네. 그대로 했는데 한국한테 좀 유일하게 지금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읽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뭐 중국이 지금 미중 간에 있는 패권 전쟁, 전략 경제에 있어서 이제 한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을 설정을 하려고 하고 또 우군 확보하는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지금 우리 또 뭐 여러 가지 차기 정부도 또 뭐 누가 들어온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가 네네.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래저래 미국 입장에서는 편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지난 3월에 러시아와 광물 자원 개발을 논의했어요. 어떻게 좀 네. 진척이 있었습니까? 거의 진척이 없다고 봐야죠. 이건 뭐 사실 예견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러시아가 뭐 히토리 산업 기반의 전반 생태 기반 자체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히토리뿐만이 아니라 뭐 티타늄, 뭐 크롬, 망간, 뭐 몰리브덴, 텅스텐 이런 핵심 광물 자원을 대부분 다 수입을 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지금 뭐 미국과 자원 개발을 논의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로 히토리 매장량이 지금 한 2,850만 톤이에요. 이게 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채굴할 기술이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네네. 네.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네네. 있다. 있는 것도 지금 검증이 된 건 아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러우 전쟁 때문에 지금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히토리 관련된 설비나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장비도 없는데 기술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안 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러시아산 히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 비싸니까. 비싸. 예.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하더라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중국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 네네. 그런데 히토류 지금 중국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히토류라고 하는 게 유독 중국에만 다 몰려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다른 나라에도 히토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히토류 채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히토리라는 의미가 좀 희귀 자원이라고 해서 야 정말 이게 많지 않은 것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중국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네네. 히토리가 매장된 나라는 많습니다. 네. 예,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추출을 하고 정제하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전 생산의 공급망을 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라는 것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일단은 뭐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환경오염이죠. 네. 그러니까 히토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화물 한 1톤 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환경오염을 시키냐면 한 1.4톤 가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고요. 두 번째 한 20만 리터 정도 해당되는 산성 폐수가 나옵니다. 네네. 그 폐수가 나온다는 소리고 또 이게 이제 황산을 또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히토리를 지금 때리거든요. 네. 분리하는데 막대한 양의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네.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라는 네. 거죠. 중국 예전에 이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이 절대적 영향을 갖고 있다. 유럽 정책 연구센터 그 데이터를 좀 보면 일단 최고는 한 60%, 뭐 그럼 뭐 중국이 60%고요. 그 원석에서 분리. 그러니까 히토리가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의 광물 원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나자이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스테나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히토리가 발견해내는 건데 이걸 분리하는 게 중국이 81%에
지고 있고 정지하는 것은 뭐 91%입니다. 거의 뭐 독점이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 자석,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대부분 들어가는 부분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제조할 수 있는 나라 94%가 중국. 네네. 그러니까 뭐 한 나라 다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다음 세 번째가 가격 경쟁력. 네네. 한다 하더라도 안 산다는 거죠. 중국게 더 싼데. 네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중국이 하는 걸 미국이 못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핵심은 환경 오염이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만 그런 환경 오염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있고 또 네네. 과거에 이제 이게 또 대도시가 아니라 초창기 시작할 때는 내몽고라는 특수 자치구에서 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뭐 이게 미국도 하면 사실 미국 자체가 처음에 시작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광산이 우리가 뭐 미국인데 마운틴 패스라는 히토류 광산이 있었고 여기가 과거에 진짜 미국 이 전체 공급을 뭐 책임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컸는데 이게 뭐 환경 오염 때문에 더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히토리오 지금은 리튬 광산을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한 40여 가지의 그런 뭐 환경 조사를 또 해야 되고요. 네네. 그 내용을 가지고 미국 토지관리국에서 환경 보고서를 또 검토를 또 해야 되고 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 오염이 워낙 심각한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지금 미중 간에 있는 광물 패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서부 텍사스라든가 뭐 오클라호마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서 지금 이런 민간 기업들이 뭐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네네. 특히 지금 뭐 서부 텍사스 같은 경우도 지금 USA 레이어스라는 민간 기업이 2019년도 겁니다. 생겨서 지금 뭐 히토리 원소 및 기타 광물 자원들을 좀 지금 나름의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온 나라가 브라질인 것 같은데 브라질이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일단 히토류 매장량 2위라면서요, 브라질이. 그렇다라고 하면 브라질이 환경 오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히토류 채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탈중국을 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매우 간절하죠. 모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약 한 2,100만 톤인데 세계 2위라는 게 미국 지질조사국의 데이터에서 이렇게 보고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10배가 된다. 네. 그러니까 중국 다음에 2다라는 거고. 근데 그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이때 복잡한 뭐 이런 뭐 광산을 또 규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브라질 입장에서도 이게 중국과의 또 경쟁이라는 게 또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브라질은 브릭스라는 부분에서 또 중국과 여러 가지 밀접하게 있는 또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브라질과 중국 관계도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지금 브라질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이제 브라질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그 아클라라는 회사가 이 브라질의 히토리 광산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개발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돈이 이제 뭐 일단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은 없는데 이게 친환경 채굴 방식을 하겠다. 요게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이게 원래 중국은 점토에 이제 중국은 구멍을 막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아까 황산 암모늄을 막 용역을 써서 그걸 떼거든요. 추출하는 걸 하는데 이 아클라라는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밑에까지 가서 그러니까 30m 지하까지 가서 점토를 증착을 해서 그걸 이제 공장으로 이제 옮겨서 오고 나서 하겠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친환경이긴 한데 요게 이제 가격 경쟁인 부분도 있고 또 요 부분도 지금 뭐 한다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지금 브라질인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으로도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찾아내긴 찾아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금, 은, 동, 철 이러한 그 금속들은 인류의 역사와 쭉 같이 해온 그러한 자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히토류는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됐습니까? 이게 아마 조금 더 거슬러 가면요. 한 1950년대 좀 거슬러 가면 사실 미국이 이게 히토리오에서 이제 항공 우주라든가 그다음에 군사 기술, 우리가 군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투기라든가 미사일 유도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이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뭐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냉전 시기 때, 그러니까 1960년에서 80년대 이 부분에서는 뭐 미국이 이제 히토리를 군사 있는 전략 자원에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마운틴 패스라는 이 광산이 전 세계 히토리 수요의
그 수요에서 대부분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넘버원이었죠. 미국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랬었는데 이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점점 좁아지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1980년대. 그래서 중국이 히토리를 생산을 이제 2080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제 히토리오 이 부분에 가장 또 와 히토리가 이렇게 대단해라고 이제 인식을 했던 게 바로 2010년도죠. 네. 그러니까 일본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중국명 띠아오이다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흔히들 야,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네. 야 히토리 때문에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히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고 또 지금 미중 간에 있는 관세, 뭐 첨단 기술 패권 이런 부분에서 다 지금 히토리가 바로 그 중심에 네네.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히토류 생산 1위는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언제부터 세계 1위가 돼서 히토류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까? 요것도 제가 간단하게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네네. 이제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80년대부터 중국이 치고 올랐다고 했는데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히토리는 이 우리가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1978년 개혁 개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런 이제 하는데 사실 78년 개혁 개방이 전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히토리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유명 화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리 아버지라고 중국에서 그렇게 불려요. 네네.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슈광시엔이라는 이제 박사인데 그분이 이제 그 히토리우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분리하고 하는 이런 정제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78년 개혁 개방 함께 1983년도에 3월이죠. 그 중국에서는 그걸 863 계획이라고 하는데 86년도 3월에 발표했다. 네. 그게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히토리를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우게 되다 보니까 이제 히토리로 개발에 막 뛰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도 90년대부터 2005년도까지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을 수출을 많이 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다시 이제 그 가격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기업을 통폐합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국영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몽고 위주는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진 경히토리라고 그러고 네. 저기 이제 좀 남쪽에 가시면 짱시성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중히토류 네. 군수 산업이라든가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중국이 지금처럼의 생태계가 구축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자국 내 소수민족들의 희생하에 히토류 패권을 이제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데 것 같습니다. 그런 중국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를 이렇게 통제하면 그 독점권을 가지고 독점력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조금 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위산업, 전기차, 첨단 기술 제품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2024년도죠 광물 보고서 내용을 보면 뭐 미국, EU, 한국 다 수출 의존도가 뭐 한 60에서 85% 사이입니다. EU가 제일 높습니다. 한 85% 정도 의존 85%. 퍼센트. 네네. 미국이 한 78% 정도 되고 한국도 72%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생각고 그 이슈로 인해서 나름의 다변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 그래서 많이 줄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 있는 전략 싱크탱크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결국 미국의 히토리 공급망은 매우 취약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를 때 일단 제일 큰 게 방위 산업이죠. 네. 미국의 군수 산업 이런 부분인데 지금 뭐 우리가 뭐 전투기라든가 뭐 F-35 전투기, 뭐 잠수함, 그다음에 뭐 토마호크 미사일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지금 들어가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지삼 구축하면 이 2,400kg 2,400kg의 히토리가 들어가고요. 네네. 핵 잠수함에 한 4,200kg 들어가는. 4,200kg. 네네. 그러니까 뭐 F-35 전투기도 한 400kg 들어가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전기차 한번 볼까요? 전기차도 뭐 한 대당 한 1.6kg에 지금 뭐 네오다뭅이라는 이런 포함한 여러 히토리가 들어가는데 연구 자석이 다 히토리이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죠. 전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AI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인데 특히 그 반도체 성능을 지금 이제 좌우하는 이제 핵심 광물이 있는데 그게 히토리 17개 원소 중에서 또 이트리움, 스칸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게 그거를 좌우하거든요. 반도체 성능을 좌우 핵심인데 그러니까 히토리가 공급이 부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특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생산이 안 되죠. 그럼 AI도 안 되는 거죠. AI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큰 세 가지 카테고리: 방위산업, 전기차,
첨단 기술 AI 반도체까지 모든 생태계가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히토류 공급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이게 2010년도 센카쿠 그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가 히토리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내외 여러 가지 대체 자원을 모색을 하기 시작했죠. 거의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뭐 신규 광산 허가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승인의 절차도 간소화를 하고 뭐 국방물자 생산법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투자도 장려를 하고 뭐 미국 내 기업들도 뭐 몬태나주나 히토리 광산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하지만 그리고 하고 또 동시에 뭐 자국 내도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 재개발 뭐 개발 관련해서 계약도 했고 그린란드 뭐 우리 매입 이슈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한 자급자족 공급망 가능할 것이냐? 이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린란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도 그린란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필요하다면 무력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배경에 히토류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린란드 부분도 그렇죠. 그린란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논쟁이 엄청 되고 있는데 사실 그린란드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태평양 바닷속까지 들여다가야 된다. 태평양 바닷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망간 단계라는 거 비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망간 단계라는 게 뭐 구리, 니켈, 코발트 뭐 이런 히토류가 포함된 바다에 뭐 노다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히토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행정 명령도 지금 뭐 이런 초안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지금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근데 이게 문제는 미국 배타 수역에는 관계 없는데 이게 다른 그러니까 국제 해적 기구죠. 여기서 하는 관할 지구. 이건 다른 뭐 영역도 아닌 데서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그걸 또 바닷속 태평양 밑에 있는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달 탐사입니다. 네. 달에도 지금 히토리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 표면에도. 그래서 달에서 지금 달 탐사를 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보이지 않는 지금 우주 공간을 두고 하는 이것도 지금 미중 간에 또 부딪히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히토리나 헬륨 뭐 3 뭐 이런 부분들이 달 탐사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다 속이든 달 탐사든 전 가능 부분들을 다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 아니라 근거지만 매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의 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는 계속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제는 광물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무기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전략 물자 무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느 나라가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있습니까? 뭐 가장 앞서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네네. 중국이죠. 그래서 덩샤오핑 그 주석이 그때 이제 1992년도죠. 그때 남쪽을 돌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히토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뭐 단순히 매장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스톱 완전한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밖에 유일하다. 이건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중 간 관세 전쟁에서도 결국은 중국의 히토리가 역할이 컸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네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인데 지금 중국이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의 계속 전략 물자를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광산의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데 뭐 콩고의 코발트 광산이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그다음에 뭐 하물며 지금 지금 마운틴 패스도 지금 채굴을 하지만 생산 하는 것 뭐
우리가 가공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중국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데이터를 좀 보면 지금 중국이 1대1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을 좀 다 합쳤을 때 약 한 260도 달러 정도, 우리 돈은 한 34경 정도. 경. 네. 이런 상당히 강물들이 200여 종인데 있는데 이 다 1대1로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은 계속 야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다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세계 각국은 그 광물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아까 트럼프 뭐 지금 바닷속도 가고 네. 달 탐사도 가고 우주도 가고. 이렇게 다 네. 우주도 가고 하는 부분들인데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뭐 미국은 뭐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근데 이것도 지금 또 개정이 될 것 같고 뭐 EU도 핵심 원자재법, 일본도 지금 뭐 에너지 기본 계획에 지금 뭐 광물 자원을 포함시키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핵심 광물 확보 전략도 작년 2월달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도 지금 뭐 자원안보 특별 법안도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뭐 특히 지금 이게 이슈가 되면서 우리 지금 공급망 3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뭐 소부장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뭐 강화 특별법, 뭐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전 지원 법안, 그다음에 국가자원안보 관련 특별법 이런 공급망 3법 자체가 뭐 제정이 된다든가 뭐 개정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이런 확보 노력을 다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진짜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전략 물자의 무기화는 이미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급망 3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략 자원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내적과 대외적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대내적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속적인 공급망 다변화 일단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재활용 기술이라는 게 이런 조금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노력, 또 지원을 R&D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소재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일본하고 또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소재 부분의 내재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이렇게 이제 같이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대외적인 것 2가지인데요. 대외적인 것은 우리나라한테 이번에 이제 히토류 부분에서 이제 허가를 했지만 결국은 중국이 많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도 지금 중국 의존 72%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중간의 경제 안보, 공급망 이 협력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2022년도에 그 미국이 주도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 MSP라고 하는데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자 채널인데 이게 이제 공급망 안정화 다변화를 함께 하고자 뜻을 모은 한 14개국, 유럽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럼 미국, 뭐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매우 주도적으로 이런 우리가 좀 전략 광물 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